네, 연세대 수시 국제형 면접을 며칠 앞두고 돌아온 대체 입시 코치 아들러 김입니다. 지난주 화루형 면접 전에 수능 끝나고 바로 올려드렸어야 하는데 여의치가 않았네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며칠 안 남았지만 고려대 특례 면접 문제로 본 연세대 이번에 수시 면접 겸 정시 면접의 예상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려대 특례 면접 문제는 이게 수시 면접과 큰 차이가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이제 곧 보여드리겠지만 문과 해외고 지원생들에게는 다소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비 효과라는 비교적 상식적인 이론에 비해서 지문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그 레인지가 꽤 깊었습니다. 그런데 순발력 있게 해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어떤 이론의 세분화와 그 문제에 다각화된 섬세함이 꽤 요구되는 테스트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시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경제적 추구를 통해서 환경 문제가 심화되었다. 요런 내용인데요. 이제 환경 파괴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그 요소로 들어오게 되면서 수단과 목적이 전치되었다. 요런 걸 이제 도출해 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인식이 변화되었다. 개인의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환경의 어떤 그 느끼는 피부 체감 지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인식론을 통해서 얘기하라는 거였어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제시문과 질문이었습니다. 자, 정부가 환경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요걸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일단 던져주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소장농들이 이런 그 생태계 교란종을 들여오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교란종들이 결과적으로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게 됐고 질병을 퍼뜨리게 되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시문은 이런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사실은 자유시장 개입의 정부 실패로 이루어졌고 과학적 합리성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정부의 노력이 실패가 위험 사회를 불러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의 환경 변화와 나의 인식 변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질문 1이었고요. 다의 관점에서 정부가 환경을 이용해 사람들의 행복을 더 크게 증진시키려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나의 소장론과 정부의 행동 평가를 두 번째 질문으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기업 시민단체와 개인이 각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예시를 들어라. 이 부분은 마치 연세대의 MMI식 면접을 연상시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연세대 면접 풀이에서 누차 강조한 바 있는데 지문을 읽고 반드시 3-4개의 키워드를 뽑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념어 잡이가 빠르게 선행되어야 되고 제시문은 이제 경제 발전과 인식 변화 그리고 정부의 역할 그리고 통제 실패 이렇게 4가지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죠. 자, 우리가 날씨와 기후는 대부분 우리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쾌적한 공기를 의식하지 않고 숨쉬고 있었고요. 적당한 온도를 당연하게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 기후가 더 이상 이상 기후를 우리가 이제 삶의 배경에 머무르게 두지 않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기후 위기가 더 이상 흔해 빠진 그런 북극곰의 눈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산화탄소의 농도 같은 추상적인 데이터에 머무르지 않고요. 나의 몸을 그리고 삶을 직접 공격하는 실존적인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 변화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지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후 감수성이란 바로 이 몸으로 겪어내는 지각의 예민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후에 민감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나와 나의 삶과 세계 환경이 분리된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제시했어야 됩니다.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기후 감수성이 어느 정도 높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변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직접 자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으로도 인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그 휴메 주정주의라든가 공자의 어떤 충소의 개념을 가져와서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해서 기후 난민에 대한 얘기까지도 지문에서는 확장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 보면요. 가는 이제 경제적 이윤 추구가 결국 이제 환경 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시장 실패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역할, 즉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는 정부가 환경 문제 해결을 통해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역할입니다.'라는 의도치 않은 인간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그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실패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자, 네 가지 지문들에서 뽑아낼 수 있는 핵심 단어는 각각 무엇인가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경제적 이윤 추구 여기에서 이제 도구적 자연관을 얘기할 수 있고요. 도구적 자연관에 의해서 막스 베버의 합리성의 비합리적 결과 요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울리백이 말한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과학적 합리성으로 비롯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던 이런 환경 문제가. 그래서 대답을 할 때 가장 나비 효과에 의해서 인간의 그런 과학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고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한 울리백의 위험사의 도래가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리고 이상 기후로 인한 그런 환경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나비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요걸 서두에 박아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요, 근대화를 거듭하면서 성찰적 근대화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런 사회적 그 합리성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자연재난을 맞게 되고 이상기후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막스 베버의 목적 합리성은 비효율적인 비인간화를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좀 도출할 수 있거든요. 자, 목적 합리성은 비효율성에 근거한 그런 비인간화된 그런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결과가 초래되는 그런 그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성이 특정 목적 달성에만 집중하고 사회적 맥락이나 다른 가치를 무시할 때 발생하게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만을 또 추구하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모든 것을 또 숫자로 계산하는 모든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수단과 목적의 전치 현상 중에서 우리가 막스 베버의 목적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그 막스 베버의 그 목적 합리성의 요 개념은 좀 두루두루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비인간화와 탈가치화라든가 자유로운 의지의 위축이라든가 합리성의 역설이라든가 가치 합리성의 후퇴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쓸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소장농들의 그 행위를 조금 비판해 보자면 소장농들은 토끼라는 생명체를 자신들의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를 했죠. 그래서 토끼를 어떤 자신의 그 사냥감이라는 자원으로만 보았지 그 생명체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할지 또 그런 상호작용한 그 개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환경이 어떠한 그 현상을 불러일으킬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주의적 도구적 자연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들의 의도는 사실은 뭐 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저 이제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을 수도 있지만 특히 환경 윤리에서는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꽤 많은 그 배수의 숫자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생태계 파괴를 일으켰고 이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함으로 인해서 나비 효과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윤리적 실패는 이제 예방 원칙을 무시한 거거든요. 환경 윤리에서 이제 예방 원칙이란 건 어떤 행동이 이제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이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그 행동을 이제 멈추거나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소장농들은 외래종 도입이 가져올 알 수 없는 위험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사회의 도래를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인간의 그런 과학적 합리성에만 맹신하는 그런 결과가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위험 사회의 비합리적인 결과. 자, 질문을 다시 좀 돌아가서 보면요. 가외 환경 변화와 나의 인식 변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공통점은 두 현상 모두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겁니다. 가는 경제적 이윤 추구라는 거대하고 집단적인 행위, 나는 개인의 생각이라는 그 내면적 행위가 환경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가해 환경 변화는 나의 인식 변화를 촉발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게 되죠.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가시화되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환경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상호 순환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에 붙을 수 있는 생유윤사 철학 이론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도구 중심적 자연관, 인간력 기술 자연관, 그리고 데카르트 베이컨의 인식이 가져온 환경 파괴로 인해서 생태 중심적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사실은 인제 그 베이컨이나 데카르트는 그 도구 중심적 인간관의 대표적인 철학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이 어떤 인식론을 좀 가져와서 우리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생태 중심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그 콘클루전으로 끌고 오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후 변화를 이렇게 체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식론적 관점에서 신체적 지각을 통해서 이상 기후가 더 이상 추상적인 지식이나 숫자로 인한 통계적 정보가 아니라 어떻게 경험하는 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폭염이나 인제 폭우나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일상적인 삶의 맥락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지향성이 이제 체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상 기후는 주로 인제 뉴스나 과학 보고서를 통해서 접하는 어떤 객관적 사실 정도였는데 이제 더위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게 되고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일게 되면서 우리의 불평과 고통이 어떤 그 주된 의식의 대상이 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네.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인제 지각이 재구성되게 되는 거거든요. 지각이 단순히 이제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제 삶을 세계를 또 의미하는 어떤 과정이 되게 되고요. 이상 기후는 이런 지각의 구조를 재구성하게 된 겁니다. 자, 질문 두 번째 보시면요. 어 "다의 관점으로 나의 소장론과 정부의 행동을 평가하시오." 요 문제입니다. 자, 환경 문제라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지만 오히려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정부의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요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다의 관점으로 나의 행동을 먼저 인제 평가를 좀 해 줘야 됩니다. 다의 관점은 정부가 환경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들도록 노력을 한다입니다. 환경을 인간의 행복을 위한 공공재로 보고 이를 관리할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는 공리주의적 그런 접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공적 행동을 여기에 이제 공적 행복을 이런 환경 파괴를 통해서 인간의 공적 행복을 시민의 공적 행복을 파괴한 건 소작농의 그런 행동이지요. 그래서 모두의 행복을 위한 어떤 공공재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공공재를 파괴한 그런 소작농들 자신의 어떤 사적 행복을 위해서 모두의 환경을 이용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총 행복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토끼가 이제 그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그러면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질병을 퍼뜨리고 토착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 거죠. 환경적 피해를 입히게 되면서 사회 전체의 총 행복량을 어떻게?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의 관점에서 소작농의 행동은 전체 행동을 해야 하는 어떤 공공 자원, 환경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훼손시켰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사회 전체의 행복을 파괴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 정부의 행동 한번 평가해 볼까요?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어마어마한 마치 만리장성과 같은 그런 벽을 쌓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지만 정부는 환경 문제가 국민의 행복, 그러니까 경제나 이런 삶의 질 또 보건까지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정부가 이런 공적 자원을 많이 투자를 했지만 세금이나 노동력 이런 걸 이용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벌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행복을 다시 더 크게 만들려는 어떤 노력에는 실패하게 된 겁니다. 어 정부의 어떤 마땅한 책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공재와 이런 관행이 국가는 시민에게 공공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각종 제도나 규칙 등과 같은 이제 관행의 혜택을 누리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인제 국가의 의무인데 이것이 잘 시행되지 않게 된 거죠. 되나요? 자, 결과적으로 이 사례는 인제 환경 문제의 전형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제시문이거든요. 가와라의 농부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근시안적인 그런 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고와 결합돼서 예방의 원칙을 무시하고 환경 문제를 일으켰다. 어 다와 라의 정부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런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서 사회 전체 행복을 위협하자 정부가 이런 공리주의적 관점에 입각해서 사태를 관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정부의 실패 그리고 나의 인식론의 실패 이런 실패가 기술적 이제 해결책을 쌓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실패하게 된 정부나 혹은 일상의 소소한 이런 활동들이 결과적으로는 환경의 파괴라는 나비 효과를 가져온 나의 행동에 대한 그런 성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태계의 복잡성을 무시한 정책과 인간에 대한 사고 이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다와 같은 사후 대처나 관리가 아니라 나에서 말하듯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환경을 단순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하고 함께 공존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된다. 생태 중심적 자연관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어렵게 조금 더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요. 정부는 이런 이제 소장농의 인제 토끼 도입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일으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 파괴와 질병 확산 문제를 인제 해결하려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도를 했지만 그게 또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서 이런 외부 효과의 내부화에 실패했다. 그리고 이 비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토끼 번식을 막기 위해서 공공재인 이 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벽을 건설을 했지만 이 벽은 토끼의 번식력과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비용 효과 분석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수단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정부가 투입한 막대한 비용에 비해서 얻은 이제 이득은 거의 없었던. 그래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 수단을 선택해서 자원을 낭비하는 비효율성을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제 개인의 어떤 인식 사고의 어떤 불안정성도 그렇고 이런 정책의 불안정성도 그렇고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써먹을 수 있는데 어떤 의사결정의 불안정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정보 기반의 의사결정이 불안정했다. 정부는 토끼의 폭발적인 번식력과 생태계 파괴 능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죠.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좀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더 효과적인 예를 들어서 뭐 토끼 천적을 도입한다거나 대규모 포획 작전 이런 어떤 좀 효과적인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간의 지나친 이런 과학적 합리성에 의존해서 사회적 합리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울리백의 그런 위험사회 이론에 근거해 불완전한 정보들이 결국은 엄청난 생태계 교란을 막지 못하는 비합리적 막스 베버의 합리성에 근거하다 보니 치우친 비합리적 결과를 낳게 됐다. 이렇게 결과 결론을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죠? 네. 자, 그림은요. 그림은 제가 인제 그린 건데 인제 홍익대 준비생들을 위해서 역시 인제 이번 주 다음 주 홍대 미대 준비생들을 위해서 겸한 일러스트입니다. 일명 레민 효과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개인과 기업 정부 모두 본인들이 행한 환경 파괴가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가는 나락의 절벽인 줄 모르고 인제 오르고 있는 개미들의 행렬로 한번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빵의 절벽이 환경과 자원을 비유한 거고요. 그 빵으로 만들어진 절벽은 인류가 인제 무분별하게 소비해서 갉아먹는 지구의 유한한 인제 환경과 자원을 상징하고요. 빵이 부서져서 절벽이 무너지는 게 곧 환경 파괴와 생태계 붕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쪼끔 더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자원의 유한성이 모두 가져온 어떤 일들이거든요. 인간이 자원이 무한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소비를 하지만 실제로는 빵의 절벽처럼 유한하고요. 또 재생 불가능한 자원 위에 우리는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부재, 존재론적인 위협, 이런 것들이 이번에 고려대 특례 면접의 가장 큰 골자였습니다. 자, 요런 그 자원의 유한성을 우리가 논할 때 반드시 가져와야 될 철학자가 누구죠? 게리 타딘의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면세대나 뭐 고려대 면접 문제 당연히 나왔었고요. 게리 타딘의 인제 공유지의 비극은 사실 인제 그 주인이 없는 공동 방목장에서 농부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자신의 소를 끌어서 풀을 뜯게 하는 것이 이득이어서 그런 행위를 반복하다 보니 그 결과 방목장은 황폐화되고 만다라는 그런 환경 파괴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개미라고 제가 인제 그 대신해서 그렸지만, 인간이 지구를 오직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죠. 이런 인간 중심주의적, 도구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고, 자연을 존중하지 않고 이제 보존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소비의 대상으로만 볼 때 이러한 비극, 파괴가 발생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추락하는 개미들은 공멸의 비극이죠. 빵을 먹기 위해서 절벽을 갉아먹다가 결국 단체로 추락하는 인간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환경 파괴가 인류 전체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먹이를 탐했지만 그 과정이 결국 자신들의 생존 기반 자체를 파괴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이 이런 그 도구 중심적 자연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어떤 시스템적 사고의 결여, 이 모든 것들이 이 그림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컨클루전으로 좀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미들은 각자 빵을 먹었지만 그 결과 모두에게 똑같이 이런 그런 그 연대 책임이 주어져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특정 국가나 집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이 환경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될 윤리적 과제입니다. 요나스의 책임 윤리를 가져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앞에 인제 이득과 집단의 맹목적 추종에 빠져서 자신들이 의존하는 거대한 환경적 기반을 갉아먹다가 모두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인류 문명의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제가 좀 상 가져왔는데, 그래서 적절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과 보존을 균형을 갖춘 그런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질 수 있고요. 주제에서 좀 그 결론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각 기업이나 제가 아까 그 고려대 특례 면접의 3 번의 제시문에 보면 기업이나 개인의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 역할들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은 이제 친환경 경영, ESG 경영을 도입해야 되고요. 또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폐기물 재활용 요런 데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그리고 시민단체는 이러한 환경 감시, 기업의 환경 감시와 그리고 행동 변화 캠페인에 앞장서야 되고, 개인들은 그 친환경주의 윤리에 부합한 의식 있는 소비를 해야 되며,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친환경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같은 녹색 성장 지향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게 보통 요즘에 이제 많이 논의가 되거든요.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제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을 우리가 말하는데, 요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 국제적인 대처 방안으로서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에 근거해서 이러한 그 국가적인 그 모든 단체들, 결사체들이 모두 모여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담론의 장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장과 보존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자원의 유연함을 인식해야 된다. 요나스의 책임 윤리를 통해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가 이러한 그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경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성장과 보존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문제 자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제가 한 차원 더 앞서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제 변형돼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를 자 한번 예측을 해 봤어요. 환경 문제가 만약에 연세대에 나온다면. 그래서 이상 기후에 관한 사회적 딜레마를 조금 더 제가 이제 좀 확장시켜 보았는데, 어 예측 가능한 제시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 기후에 의한 나비 효과, 그리고 인지적 불확실성, 그리고 홉스테드의 불확실성에 의한 회피 지수, 그리고 AI의 기상 예측, 요렇게 제가 한번 제시문을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어 사실 이제 그 사회적 딜레마는 이제 이상 기후엔 사회적 딜레마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비롯이 됩니다. 개인의 노력이 이제 무력감에 의해서 '나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을 줄인다고 해서 기후 변화가 막아질까?'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환경 라벨이 붙은 제품을 샀지만 다른 곳에서 좀 더 낭비해도 괜찮다.'라는 어떤 보상 심리가 또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에 더 큰 해를 끼치기도 하는데, 이런 환경 보상 심리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이 환경 보호 다 하기 때문에 나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무임승차 문제, 요런 것들이 이상기후라는 나비 효과로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런 심리학적인 문제라든가 무임승차 요런 것들이 다 대학에서 면접 문제로 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이상기후로 돌입한 이후에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실성 회피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한 이제 우리의 불안이 이제 가중되는 걸 우리가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 홉스테드의 불확실 회피 지수로 이제 그 개념을 좀 구체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올리백이 얘기한 위험 사회에서 이런 불확실한 대상에 대해서 사회적 불안과 비합리적인 그 대응을 증폭시키게 되죠, 이런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그래서 "윤리배액의 사회적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윤리적 기존이 사실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적 합리성을 넘어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민주적 소통을 통해서 하버마스가 얘기한 다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역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AI를 비롯한 과학 기술은 이러한 인지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공론화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이성이 이미 그 과학적 합리성에서 그 어떤 그 불확실성 회피 지수 이상의 그런 불확실성 회피 지수를 넘어서는 그런 이성의 그런 이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인지적 불확실성이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 이제 비롯되게 되고요. 그래서 과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학의 활용도 그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야스퍼스의 인제 과학의 가치 중립성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인제 그런 과학적 합리성을 더 합리성이 더 이상 인제 불완전하다는 것을 네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기반 예측 기술을 통해서 확률적 미래를 가시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량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최적화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AI를 통해서 좀 더 공고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됩니까? 사실 인제 복잡한 위기 상황에서는 제가 아까 그 누차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지적 불확실성은 더 이상 인제 그 과학적 인간의 과학적 이성이 그 인지적 불확실성 앞에서 또 완전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울리히백의 위험사회 이론에 의해서 이미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AI는 이런 제한된 자원 내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있던 이런 위험사의 발생 가능성을 또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런 방법론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제 연세대가 이 두 가지의 고올 함정을 파놓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굉장히 그 과학적 합리성을 이미 잃어버린 존재다. 그럼 무엇에 우리가 의존을 해야 되냐? 이런 최적화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위해서 AI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럼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AI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가능한 그 이상 기후를 환경 위험과 이상 기후를 이 기후에 대한 이런 변수들을 막아내는 방법으로 이런 AI를 활용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활용하게 된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기후 재난을 더 이상 이제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AI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인간이 가진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해서 그나마 가진 인간이 가진 과학적 합리성, 사회적 그 합리성에 근거해서 성찰적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약점을 보완한다면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라는 거죠. 거기에서 저는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역할, 이런 데이터 마이닝을 시킬 수 있는 인간, 호모 데이턴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호모 데이턴스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그 핵심 자원인 AI 데이터를 되게 이해하고 능숙하게 활용하는 이런 인류를 보통 말하는 신조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와 데이터를 합쳐서, 그래서 인제 데이터음의 복수형인 데이터를 결합한 용어인데, 이제 과거 인류가 문자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문명을 발전시켰다면 현대 사회는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인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이상 기후에 있어서 그런 그 불확실성을 줄이고 조금 더 비용 편익 분석의 관점에 근거해서,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인제 사업의 잠재적 이익을 모두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총 편익을 총 비용으로 나누어서 경제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그런 수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공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다양하게 인제 활용이 되는데, AI는 이런 수많은 정책 조합에 대해서 이 비용 편익 분석을 수없이 시뮬레이션 해야 되고요. 동일한 비용에서 탄소 감축 효과가 가장 큰 조합, 목표 감축량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런 그 인간의 이런 데이터 마이닝을 시킬 호모 데이턴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그 고려대 면접 문제에서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가져온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최적화된 비용 편익 분석을 이뤄내지 못했다. 거기에서 이런 AI를 활용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상기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위해서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호모 데이턴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면접 문제의 마지막 콘클루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쭉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통해서 가져와야 될 점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이상기후 얘기하면서 기후 난민 얘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호모 데이턴스는 사실 인제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사회 경제적 맥락을 파악해서 AI가 풀어내야 될 핵심 질문을 굉장히 잘 그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계적인 폭염의 발생 횟수, 이런 예측,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폭염으로 인한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AI 모델 설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인제 콘클루전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AI를 활용한 그 기후 난민을 돕는 이러한 개념을, 그러니까 이타적 효율성의 개념을 가져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타적 효율성은 이번에 1월 달에 이루어졌었던 연세대 정시 면접 문제에도 나왔었던 핵심 개념입니다. 타인을 막연하게 돕는 게 아니라 선한 의도, 이타성을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구현하려는 태도와 원칙을 우리가 이타적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그 AI를 활용하되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개념이 이런 이타적 효율성 개념과 이제 적용이 돼서, 예, 콜라보가 돼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과정을 개선하는 이런 과정에서 호모 데이턴스의 역할과, 그리고 이런 식별된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어떻게 최대의 인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비용 편의 분석 관점에서 최적화 문제를 AI에게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AI는 각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환경을 분석을 해서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과 사람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최적의 경로와 최적의 어떤 배분량, 이런 거를 공리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최대 구조 효과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최소 수의 제약의 최대 효과라는 롤스의 정의론적 관점에서 근거해서 이러한 그 가치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롤스의 정의론적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여기다 적시한 것처럼 따뜻한 이성과 차가운 기술의 만남이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호모 데이턴스는 이런 정의론을 통해서 이타성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리주의를 통해서 효율성의 기준,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세워야 되고, 이 철학적 토대 위에서 데이터와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서 이타적 효율성을 현실 세계에,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돕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과, 그러니까 아주 냉철한 데이터 분석과 AI라는 이런 차가운 이성이 만나서 가장 위대하고 실질적인 이제 그 콜라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가 인제 고려대 특례에서 먼저 선방하게 되면서 연세대 수시 면접 문제에 기출될 확률이 혹여라도 있다면 이런 점을 좀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세대가 좋아하는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확장시켜서 공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인제 저소득층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피해에 좀 더 취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재해 복구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해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금 더 평등하게 균등하게 예 배분이 될 것인지를 좀 보여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쪼끔 더 그 요걸 보완해서 이제 동굴의 우상이라는 요 그 그림을 좀 제가 한번 그려 봤는데요. 제가 홍대 면접을 대비하시는 분에게 쪼금 더 좋은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만의 어떤 동굴을 파서 그 우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쥐 한 마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이컨이 말한 이제 우상론에서 한 가지 동굴의 우상을 가져와서 인제 제가 한번 그려 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개개인이 가진 편견, 잘못된 신념, 제한된 경험 등에 의해서 진실을 이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시야에 갇혀 있는 이런 현상, 쥐가 자기만의 동굴을 파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이런 현상을 인제 표현한 건데, 인간이 진짜 자신의 갖춰진 제한된 사고 방식에 갇혀서 거대한 세계의 이런 그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상 기후로 인한. 그래서 이런 인지적 불확실성의 어떤 개념이 이랑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확증 편향에 갇힌 인간을 그림 속 쥐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려는 그러한 그 인간의 어리석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굴 밖으로 인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지적 왜곡에 갇혀 있는 그런 인간의 그 편협함,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이상 기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고려대 그 제시문에 좀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식론을 얘기하는 게 고려대 면접 문제 1 번의 가장 큰 그 딜레마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기후 위기보다는 당장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치중해서 인제 단편적인 정책만을 고수한 단편적인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한, 그래서 인지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어리석게 단편적으로밖에 진행될 수 없었던 정부의 그런 의사결정의 미흡함,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나비 효과를 막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결과에 막스 베버의 그런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상 기후가 사회적 불평등을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롤스의 이론으로 좀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말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면접장에서. 자, 이상 기후 문제 해결은요, 단순히 인제 그 기술적 경제적 노력을 넘어서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동굴에서 벗어나서 폭넓은 시야로 인제 문제를 직시하고 과학적 사실과 타인의 고통을 인제 동등하게 고려하는 그런 열린 사고 방식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인제 얼마 안 남은 연세대 수시 그 국제형 면접과 그리고 정시 이제 좀 있으면, 올해 좀 수능이 좀 많이 어려워서 특히 영어가 좀 어려웠죠. 영어에서도 인제 칸트 문제가 국어와 같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 언더우드가 올해도 이제 말을 쪼끔 더 바꿔서 말씀드리면, 언더우드가 올해도 좀 그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를 대비해서 정시 면접도 특례 면접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면접을 병행하고 있고요. 온 오프라인 면접을 병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는 지금 캐대언과 관련된 그런 면접 문제를 한번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세대, 얼마 안 남은 수시 면접 그리고 정시 면접만은 그 좀 확실하게 준비하고 싶은 그런 그 지원자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비롯된 그런 문화적인 그런 또 역시 올해의 그 연세대가 추구하는 인식론적인 부분에서의 그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다음 영상에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쪼끔 장시간 오늘도 좀 진행이 됐는데, 꽤 오랜 시간 제가 설명을 하게 됐는데, 요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영상에서 올해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캐대헌에 대한 문화적인 어떤 그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요 문제도 역시 그 몇 해 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게이미피케이션과 같이 조합돼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고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하튼 요번 주에 진행되는 그 연세대 국제형 수시 면접 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조금 더 저도 같이 달리겠고, 정시 면접 미리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요 강의가 도움이 꽤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수지만 확실하게 면접을 준비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학생들에 한해서 정시 면접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겸한, 아델라 코치의 그 연세대 면접 한번 받아보시면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